탁월한 교육 7장. 어느 날 한 제자가 자신의 선 스승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에 대해서 붓글씨를 써주십사 청했다. 스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붓을 들어서 어텐션, 주의. 제자가 약간 실망한 듯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에 스승은 한마디 대답도 없이 다시 붓을 들어 주의. 스승의 대답이 별로 심오하지 않다고 느낀 제자는 조금 짜증이 나서 주의는 별로 지혜로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승에게 불평했다. 스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응답하며 주의 다시 썼다. 제자는 어리둥절해서 주의가 무슨 뜻인지 여쭈었다.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는 주의다. 이 이야기에서 선의 스승이 말하려는 것은 윌리엄 제임스 1890년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방황하는 주의를 몇 번이고 거듭거듭 돌려오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판단과 인격, 의지의 뿌리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한 제임스는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교육을 정의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리치가 이 문구를 읽은 것은 인도로 떠나기 전이었다. 그런데 고인카의 지도하에 집중서를 하면서 변형의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을 때 리치의 마음 속에서 이 구절이 성경처럼 떠올랐다. 리치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 전환점이었다. 리치는 제임스가 추구했던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을 댄과 자신이 찾았다고 직감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거의 모든 종류의 명성은 주의를 재훈련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우리가 대학원에 다니던 1970년대에는 학계에서 주의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명성과 주의의 개선을 연결시킨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뇌파 측정 검사를 참선 수행과 접목에서 단조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명성하는 승려의 활동을 측정했다. 대부분의 승려에게서는 딱히 주목할 것이 없었지만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승려 3명은 달렸다. 그 3명의 승려는 첫 번째 소리를 들었을 때와 20번째 소리를 들었을 때 뇌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큰 여섯거리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뇌의 주의를 꺼버려서 20번째는 고사하고 10번째 소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꺼버리는 것은 습관화라 불리는 신경 과정이다. 뉴럴 프로세스. 이처럼 단조로운 대상에 대해서 주의가 줄어드는 현상은 경계를 놓치지 않고 텅 빈 하늘에 등장하는 신호를 계속 감시하는 레이더 조작자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피로를 느끼곤 한다. 2차 세계대전 주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는데 바로 이 레이더 조작자들의 주의 피로 때문이었다. 당시 심리학자는 어떻게 레이더 조작들이 계속 경계 뜻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받았다. 그때 비로소 주의가 과거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보통 특이한 무엇인가를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게 되거나 그것에 대한 분류가 확실히 끝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그 후에는 습관화라는 과정이 나타나서 일단 안전하다고 파악한 것 혹은 익숙해진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뇌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뇌의 역학의 한 가지 단점이다. 익숙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벽에 걸린 사진이든 밤마다 먹는 똑같은 요리든 그리고 어쩌면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습관화된다. 습관화는 삶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지만 약간 따분하게 만들어서 타성이 적게 한다. 우리 뇌는 파충류의 뇌와도 똑같은 회로를 사용해서 습관화된다. 이 회로는 바로 뇌관의 망상 활성 체계로 당시에 알려진 몇 안 되는 주의 관련 회로들 중에서 하나였다. 반대로 뭔가 새롭거나 놀라운 것을 만나서 민감화 센시티제이션가 일어날 때는 피질 회로들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그러나 망상 활성화 체계는 다른 뇌 회로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대상을 처리한다.
마음과 삶 연구소 부설 SRI에 참석한 적이 있는 영국의 신경과학자 헬레나 안토노바는 티베트 전통대로 3년간의 집중 수련을 한 명상가들이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눈 깜빡임의 습관화가 덜한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평상시처럼 눈을 깜빡였다. 높은 수준에 오르는 서은 명상가들이 반복적인 소리에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연구를 적어도 개념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서은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탐구한 그 일본의 연구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서은 명상가들의 뇌는 다른 뇌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할 때 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챙김 집중 수련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과도 맞아떨어졌다. 수련에서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의 모든 미세한 경험의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관심을 끄지 않고 모든 것에 주의를 집중해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렇게 형태, 소리, 맛, 감각의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익숙하고 습관적인 것을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이 주의력 훈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습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 즉 오래된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습관화에 대한 우리의 초기 관점에서 보면 마음 챙김은 자동 반사적인 관심 끄기로부터 자발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일반적으로 형연되는 과학적인 사고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1970년대의 과학은 주의가 대부분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고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상향식으로 작동하는 즉 하향식의 피질 영역이 아니라 척수 바로 위에 자리잡은 원시적인 조직인 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주의는 비자발적이고 불수의적인 것이 된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처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의는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향한다. 어떤 소리가 단조로울 정도로 반복되면 우리는 그 소리에 습관화된다. 당시에는 주의를 의지로 통제하는 과학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주의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는 주의력에 관해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중뇌 변형계의 감정 정체들을 예를 들어보자. 이것의 활동 대부분은 우리의 주의가 감정을 향할 때 일어난다. EQ 감성 지능을 지표할 때 대인은 리치와 다른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크게 의존했다. 분노나 불안이 촉발되면 변도체는 전전두 피질 회로를 조정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이 정점에 들어오면 변도체의 장악이 일어나 집행기능을 마비시킨다. 리치와 그의 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변도체가 잠잠해지는 것은 장기적인 위파사나 명상가들과 MBSR 훈련을 받은 일반인들 모두에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비록 명상가들의 경우보다는 덜 강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주의의 중심지가 뇌 아래쪽에서 위로 꾸준히 이동함에 따라 리치의 과학계의 이력도 함께 움직였다. 1980년대의 중뇌의 감정 회로들을 비롯해서 감정의 주의를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정서신경과학의 창시에 일조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명상신경과학이 생겨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뇌를 보기 시작했을 때 연구자들은 전전두 피질의 회로가 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 영역은 오늘날 명상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인간은 전전두 피질이 뇌의 최상층인 신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종보다도 더 컸다. 윌리엄 제임스는 주의를 마치 단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썼지만 과학은 이제 그 개념이 하나의 능력이 아닌 여러 능력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이런 능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택적인 주의, selection attention, 지속적인 vigilance, 주의 할당, 목표 집중, 인지, 메타 인지, 스스로 잘못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 선택적인 주의는 인도 출신은 아미시 자는 부모님이 아침마다 염주를 들고 만트를 암송하며 명상하던 것을 기억한다. 평생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지만 아미시는 명상에 관심이 없었다. 명상하는 대신에 주의를 철저히 연구하는 훈련을 받은 인지신경과학자가 되었다. 아미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였을 때에 리치가
강의를 하러 왔다. 그는 강의 내내 명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지만 네오 fMRI 영상을 보여주었다. 하는 깊은 우울에 빠진 내였거든 하는 행복한 내였다. 아미신 리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사진의 뇌를 두 번째 사진의 뇌로 변하게 할 수 있죠? 명상을 하면 됩니다. 리치의 대답이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아미씨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에 아미씨는 마음과 삶 연구소 부설 SRI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했다. 리치는 아미씨가 이 모임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격려하며 이렇게 함께 모임이 가졌다는 거죠. 아미씨와 동료들은 명성이 어떻게 주의를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 처음으로 철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 중에 하나였다. 자,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어느 파티에서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대화에는 신경을 끄는 채 음악에 귀를 기울여 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오가는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물어본다면 당신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인지과학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 알려진 갑작스러운 알아차림은 우리의 뇌의 일부를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주위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그 중에 한 경로는 우리가 선택한 채널이고 다른 경로는 우리가 무시한 것이다. 리치는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명성을 인해서 강화될 수 있는지 관해서 썼다. 시각 피질. 한 가지 더, 이 인간의 뇌파를 검사한 것은 다소 획기적인 것이었다. 실험 지원자들 중에서 명상가들의 경우 리치가 말하는 피질 특이성이 다소 향상되었는데 이 피질의 감각 영역의 해당 부분이 활성화되었음을 말한다. 우리가 시각에 집중하고 촉각은 무시하기로 선택하면 빛은 신호가 되고 접촉은 소음이 된다. 우리가 산만해지면 소음이 신호를 먹으려고 집중하면 더 많은 신호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리치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는 대인의 박사학위 논문인 그랬듯이 그가 발견하고자 했던 효과를 살짝 암시할 뿐이었다. 몇십 년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리치가 입증하고자 했던 감각 알아채림을 더 측정할 수 있는 훨씬 정교한 연구 방법들이 등장했다. MSR에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몸 전체의 감각을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버디 스캔, 마음 챙김, 요가, 생각, 감정, 순간순간 알아차기, 이렇게 윗바사나 명상가들의 통찰 명상협회에서 3개월의 집중 수련을 하고 수련 전으로 검사를 받을 때 선택적인 주의력이 강화되었다. 지속적인 주의. 철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가 야외에서 개최한 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여러 패널과 함께 테이블에 앉은 스즈키는 아무런 미동 없이 완벽한 부동 자세를 취한 채 한 지점을 고정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곳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확 불면서 탁자 위에 종이 몇 장이 날아가자 참가자 중에 스즈키만이 그 종이를 번개처럼 잡아냈다. 그는 멍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의 방식으로 예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습관을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선 명상가들의 능력은 우리가 명상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를 시작할 때 몇 안 되는 명상에 관한 과학적인 발견들 가운데 하나였다. 선에 대한 그 연구는 비록 나름의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다. 우리의 주의는 마음속의 가느다란 병목 구간을 통해서 흐르는데 우리는 그 좁다란 대역 폭을 인색하게 할당한다. 모든 명상은 보편적으로 호흡처럼 선택한 대상 혹은 특정한 목표에 지속적인 주의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둔다. 명상의 지속적인 주의, 전문적으로 말해서 경계 유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논문이나 일화는 넘치는다. 하지만 이론자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다. 주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명상이 맞나? 클리브 세론과 앨런 윌리스의 연구는 이처럼 높은 조건을 충족시켰다. 집중 수련 참가자들은 각성 능력에서 개선을 보이는 데 수련을 시작하고 한 달 후가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집중 수련이 끝나고 5개월 후에도 각성 능력을 검사했는데 인상적이게도 개선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었다. 주의 전멸.
4살짜리 어린이가 원리를 찾아라는 책석의 소원의 사람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혼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빨간색과 흰 줄무늬 스웨트를 입은 원리를 찾아내고 기뻐하는 순간을 보라. 원리를 발견할 때의 행복한 흥분은 주의 작용의 핵심적인 순간을 보여준다. 잠깐 신경계의 축하 파티가 벌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에 파티 중에 또 다른 원리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주의가 다른 곳에 쏠려서 두 번째 원리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눈이 머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주의가 깜빡 꺼지는 것과 같아 주변을 살피는 마음의 기능이 잠시 멈춘 상태다. 그렇게 깜빡이는 동안에 뇌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사라지고 주의의 예민함을 잃는다.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당연히 알아차려서 사소한 변화를 또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다. 뇌의 효율성을 잘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깜빡임이 적다는 것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눈 주변의 작은 근육들은 아주 짧은 움직임으로 비언어적인 감정 신호인 감정 변화를 전달한다. 깜빡임을 확인하는 한 실험에서 당신은 숫자가 섞인 긴 문자열을 보게 된다. 주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추적해온 목표물을 발견한 직후에 생기는 이 주의력 공격이 생리적인 것, 필연적인 것, 통찰 명상협회에서 3개월이나 위파사나 집중 수련에 참여했던 명상가들을 떠올려보자. 선택적인 주의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바로 그 명상가들 말이다. 위파사나 명상은 얼핏 생각해도 주의 과실을 줄일 듯하다. 위파사나 명상은 경험 속에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계속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열린 주시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리치 연구팀은 이런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3개월의 집중 수련 전후에 위파사나 명상가들의 주의 전멸을 측정해 보았다. 그랬더니 집중 수련 후에 주의 전멸이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였다. 같은 간격으로 테스트를 받은 비명상가 대조군에서는 주의 전멸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핵심적인 변화는 첫 번째로 흘끗 본 숫자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 것이다. 인지과학자들의 엄청난 놀라운 결과였다. 이 연구를 수행한 독일 연구자들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에 그냥 있게 두고 반응하지 않는 열린 알아차림이 깜빡 실험에서 글자나 숫자에 휘말리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인지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측정을 했다. 주의 전멸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전멸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훈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들의 마음챙김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원자들은 단 17분 동안에 진행된 훈련 전으로 주의 전멸 검사를 받았다. 이전 집중 명상을 배운 비교 집단보다도 전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명상을 배운 집단은 교육 전후 검사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다중작업의 신화. 우리는 모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의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총체적인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스마트폰과 그 유사한 기기들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요즘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 듯하다. 우리가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의 바다에 빠지기 수십 년 전인 인지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다음과 같은 성견지명을 보냈다. 정보가 소비하는 것은 주의력이다. 풍부한 정보는 주의력의 빈곤을 의미한다. 또 사회적 연결도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내놓고 지금 대화 중에 사람이 눈을 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 점점 더 잦아진다. 상호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밀쳐놓고 눈을 마주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존경, 관심, 사랑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둔감하다. 주의를 요하는 작업들은 다중작업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바와 달리 병렬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가지 작업에서 나머지 작업으로 주의가 신속히 전환되기를 요구한다. 이런 해악은 삶의 나머지 부분까지 스며든다. 예를 들어서 신호에서 소음을 걸러내지 못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을 겪게 되고 따라서 중요한 것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다중작업이 효율 면에서도 좋지 않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일환이었고
그렇구나. 인지 조절은 반면 인지 조절은 특정한 목표나 과제에 집중하고 이루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산만함에 저항하면서 과제를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다. 다중작업이 훼손하는 바로 그 능력이다. 다중작업자들의 좋은 소식은 인지 조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분간 호흡 세기를 3번 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명상 초보자들도 주의력을 날카롭게 할 수 있고 몇 가지 놀라운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도 흥미롭지만 후속 실험은 더 흥미롭다. 같은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지원자들에게 먹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챙김 훈련에 관해서도 2주간 강의를 했다. 강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매일 집에서 10분간 수련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서 능동적인 대조군은 같은 시간 동안에 영양학을 배웠다. 놀라운 사실은 마음챙김 명상이 작업 기억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훈련은 실험 지원자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루어졌다. 인지 조절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방식은 충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반응 억제라고 알려진 현상이다. 5장에서 살펴본 클리프 세론의 연구에서 충동 억제가 증진되면서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자기 평가도 있었다. 메타인지. 인도에서 처음으로 위파사나 강좌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오감에 주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몰두했다. 생각, 충동, 욕망, 감정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메타인지에서 대상에 주의를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가지 않고 과학자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과 그 생각, 정신적인 활동을 반영하는 뇌 활동이 하향식이라고 말한다. 상향식은 주로 인지의 밖에서 전문용어로 말하면 인지적인 무의식 중에서 마음속에 진행되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그런데 하향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실제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진다. 상향식 과정을 일으키는 훨씬 더 거대한 정신의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메타인지는 우리의 주의 자체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떠나서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휩쓸려가지 않고 마음을 주시하는 이런 능력은 마음이 방황하고 있어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가 중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주의를 당면한 작업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 보통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 즉 판단이나 다른 감정적인 반응 없이 인지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영화관에서 팝콘 봉지를 든 사람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도 당신은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당신의 뇌에 기록이 된다. 자, 그렇다면 무의식적인 편향,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편견들은 어떨까? 인지심리학자들의 메타인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은 피험자들에게 대단히 난이도가 높다.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정신 작업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160단어가 연속적으로 휙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단어가 보이는 시간은 1.5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320개. 당신은 2 버튼 중에서 눌러서 2번째 단어 목록에서 보이는 이전 목록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아니로 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이 내놓은 답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자신이 이제 메타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심리학자들은 마음챙김 명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과 영양학 교육을 받은 집단에게 메타인지를 측정해 보았다. 마음챙김 명상 집단에서 능동적인 대족은 모두 2주 동안에 45분간의 수업을 일주일에 4차례 받았고 매일 집에서 15분 수련했다. 그 결과 명상 집단에서는 메타인지가 개선되었지만 영양학 강의를 들은 집단에서는 메타인지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이 가능한가? 아미시의 자의 연구팀은 하루에 8시간 이상 한 달간 명상하는 집중 수련의 효과를 실험했다. 결과 집중 수련 참여자들의 각성, 모든 일에 방심하지 않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신장시켰다. 그런데
아미시의 이전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훈련에 짧게 참가했던 초보자들이 지향하기에서 향상을 보였음에도 이번 집중수련의 참여자들은 전혀 나아진 점이 없었다. 어떤 변화들은 바로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변화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리치가 하버드 대학교 명성가들의 신호 소음 선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무렵에 아미시의 결과는 그 그림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의 직감을 따르면 저희와 같은 신경작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짧은 훈련과 지속적인 수련뿐 아니라 집중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자, 그토록 짧은 기간에 명성이 조의를 개선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정리하면 명상은 조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훈련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명상은 조의의 다양한 측면을 향상시킨다. MBSL은 선택적 조의를 강화하고 장기간의 위파사나 수련은 이를 더 향상시킨다. 3개월간의 사마타 집중 수련을 마친 명상가들은 심지어 5개월 후에도 조의를 유지하는 능력인 각성 능력이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3개월간 위파사나를 집중 수련한 이들은 조의 전멸이 크게 줄어들었다. 겨우 17분간 마음챙김 명상을 한 초보자들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경우는 분명히 일시적인 상태일 것이고 집중 수련자들은 보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조의의 다양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 이익들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수련이 필요하다.